39억 위안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경기입니까? 약 6,800억 원 정도. 6,800억 원이요. 향후에도 충분히 고성장할 여력은 충분하다. 불법 유통으로 이분이 이제 잡혀갔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군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교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박광남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 작년이죠. 중국에서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13억이 넘는 인구가 1만 달러라고 하니까 그 중국에서 앞으로 나올 이 구매력이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오르면 또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노령화 아니겠습니까? 유엔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이 인구 비중이 20%까지 넘어서면서 고령화에 이은 초고령화 사회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노령의 사회 그리고 내가 늙었을 때를 대비해야 될 텐데 어떤 산업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보건의료 비용 지출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에서도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도 23% 수준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비중이 아직 6% 미만 정도 수준이거든요. 향후에도 충분히 고성장할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렇게 유명한 중국의 바이오 시장 혹시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예, 지금 중국에서는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신약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저희가 항서제약이라는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항서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 사실 저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어떤 기업입니까? 예,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1970년도에 설립된 대형 제약사인데요. 최대 항암약품과 수술, 연구 개발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중국의 3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중국 내에서 최초의 GMP 인증을 받아서 신약 개발의 혁신 선두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가장 최근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좀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면 그의 반대급부가 꼭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어두운 이면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치고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좀 규제 정책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되게 떠들썩했던 영화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나는 약신이 아니다라는 영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내에서 굉장히 흥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실한 사업가였던 이제 한 남성이 약값에 치이면서 이제 인도 시장에 이런 백혈병 약을 사와서 본인이 투약을 하다가 주변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제가 잡혀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도한 약값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으니까 차선책을 찾다가 중국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약을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법 유통으로 이분이 이제 잡혀갔고 근데 1,000명이 넘는 이런 약을 투여했던 인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분이 실제로도 이 탄원서 내용 때문에 석방이 되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군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는 얼마나 중국의 의약 재료 이 시장이 불합리했으면 이런 영화가 나올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직접 이 영화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중국의 유통개혁과 약값 인하에 대한 발언을 강하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심사평가 제도라는 것을 처음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유통 쪽에서도 굉장히 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간 대리상을 7차, 8차까지 약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양표제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1차 대리상이 바로 병원이나 이런 데 직매를 하게끔 구조를 바꾸면서 유통 쪽에서도 개혁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절강화해 제약에서 발사르탄 발암물질 사건과 네, 맞습니다. 장생바이오의 가짜 백신 사건까지 터진 거예요.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정부는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국가의료보장국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이런 조치로 인해서 유통, 그 다음에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약가 인하라는 직접적인 규제까지도 중국 정부가 들어가게 됐다. 근데 이 약값이 인하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이 제약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사실 채찍질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이런 제약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NRDL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의료보험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네,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양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제네릭 가격은 낮추고 신약에 투자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서 이 시장 자체가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항서제약은 이 개혁의 수혜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항서제약을 꼽은 이유도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고 다양한 항암 신약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항서제약이 2019년 기준으로 R&D 투자의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한 17%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 위안 기준으로는 39억 위안 정도입니다. 39억 위안이면 얼마 정도 되는 규모입니까? 감이 좀 잘 안 오실 텐데 한화로 환산을 하면 약 6,800억 원 정도. 1,800억 원이요. 근데 이걸 이제 국내 기업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R&D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네. 셀트리온이 2019년에 3천억 정도 약 투자를 했고요. 2위인 한미약품이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항서제약은 R&D에 돈을 퍼붓고 있다 정도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매출 자체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항암 비중이 4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항암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성을 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취제와 조영제라고 하는 시장에서도 중국 내 이제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범용적인 시장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캐시카우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취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요. 금액 단위로는 55억 위안 정도 55억 위안. 기록을 했고요. 조영제는 전체 매출에서 약 14% 정도, 매출액은 약 32억 위안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R&D 비용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캐시카우에서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동사의 장점인 거죠. 쉽게 말하면 빚져서 투자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신약 투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암 신약들이 적응증을 확대하는 국면 플러스 신규 제품들도 꾸준히 승인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폐가 1위 질병이고요. 두 번째가 유방암입니다. 중국 시장 내에서도 폐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고 위암, 간암, 그다음에 유방암 순으로 발병률이 높은데요. 동사는 위암과 간암, 유방암 모두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이미 시판된 약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에 가장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마비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거에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간암 적응증에 통과가 된 거예요. 다양한 암의 분야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새로운 분야에서의 좀 이벤트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작년에 이제 승인이 났던 PD-1 계열의 캄렐리주마비라고 하는 이 항암제가 올해 내에 비소세포 폐암 1차와 식도암 치료제로 승인 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 면역관문 억제제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면역관문 억제제 제약이 머크의 키투르다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 제품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키투르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미국 매출의 약 65%가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 비소세포 폐암 1초 치료제가 승인 허가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더 큰 성장 모멘텀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에도 그럼 다양하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항서제약? 예, 맞습니다. 일단 가장 중점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항암 시작이 맞지만 항암뿐만 아니라 마취제, 심혈관 질환, 당뇨까지 해서도 후기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임상 품목들이 11개 이상에 달할 정도로 신약 파이프라인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R&D 역량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동사는 이런 결과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R&D 개발 능력이 대단함을 반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항서제약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아주 강력한 3가지 이유였군요.
그러면 혹시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리스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중국의 약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은 동사에게도 좀 존재를 합니다. 다만 같은 맥락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증가나 심의기간 단축 등에서도 동사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약회사로서는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임상 실패. 타사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후기 임상에 가 있는 임상 3상에 가 있는 것만 11개가 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두 개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밸류에이션은 이제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딴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초우량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중국의 항서제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서제약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깔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는 중국 제약 산업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품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 능력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항암 신약이 적응증을 확대를 하고 있고 신규 제품도 꾸준히 제품 승인이 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세도 꾸준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프라인 가치도 시장 내에서는 좀 동사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글로벌 슈퍼스탁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